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37세, 수원에서 채화누비라는 한복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 앞에는 아이보리색 저고리가 놓여 있어요. 루페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얼룩은 감출 수 있어도 결은 기억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비단의 결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제 공방 벽에는 작은 한복이 걸려 있어요. 우리 민중이 첫 돌 때 입었던 거예요. 그 옆 서랍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힌 사진들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결, 광, 장부라고 써진 폴더들이요. 이 모든 기록들이 오늘 이야기의 증거가 되었답니다. 사람마다 품이 다르듯 공평도 사람마다 맞춰야 한다고 저는 믿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그 집은 달랐어요. 같은 돈, 같은 숫자만 외쳤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에는 늘 실과 첫 냄새가 났어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미옥상회라는 천과 실가게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 윤상호는 63세, 어머니 김미옥은 61세이시죠. 아버지는 무뚝뚝해 보이셨지만 손님들의 체형을 한 번만 봐도 어떤 치수가 맞을지 정확히 아셨어요. 이분은 어깨가 좀 처져 있으니 고름을 짧게 해야 해. 키가 작으시니 저고리 길이를 조금 줄이는 게 좋겠어. 그분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며 저는 맞는다는 것의 의미를 배웠어요. 어머니는 더욱 세심하셨죠. 누군가 얼룩진 한복을 가져오면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얼룩마다 성질이 달라. 간장은 간장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화장품은 화장품대로 다 다르게 손봐야 해. 어머니의 손길을 받은 한복들은 마치 시간을 되돌린 듯 되살아났어요. 그 비법을 보고 싶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곁에 쫄래쫄래 따라다녔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매듭은 관계야, 서진아. 잘못 매면 당길수록 조여. 매듭을 맬 때는 힘의 균형이 중요했어요. 한쪽이 너무 세면 다른 쪽이 뒤틀렸고 너무 약하면 금세 풀어져 버렸거든요. 중학교 때 일이에요. 친구 미나의 어머니가 이혼 후 생활비 때문에 친정과 갈등을 겪고 계셨어요. 똑같이 낸다고 했는데 왜 나만 더 내라고 하냐며 울먹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같은 양을 내는 게 공평한 게 아니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는 게 공평한 거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2018년에 제가 공방을 열었어요. 같은 붉은색이라도 광도와 결이 달랐거든요. 어떤 것은 은은하게 속에서 빛이 났고 어떤 것은 표면에서 화려하게 반짝였어요. 비단의 결은 누에고치를 풀어내는 방향에 따라 달라졌고 염색하는 방법과 횟수에 따라 색의 깊이가 결정되었죠. 칙 재단 가위가 원단을 가르는 소리, 재봉기가 돌아가는 소리, 다리미가 김을 내뿜는 칙 마이너스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의 리듬이었어요. 고객들에게 원단의 차이를 보여줄 때면 그들은 신기해했어요. 같은 색인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이죠? 광도와 결이 달라서요. 사람도 같습니다. 빛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져요. 가끔 젊은 고객들이 비싼 것만 좋은 거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격이 아니라 어울림이에요. 피부톤에 맞지 않는 비싼 옷보다
딱 맞는 저렴한 옷이 훨씬 아름다워요. 그런 철학으로 10년을 일해오다가 2022년 가을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박도윤 39세. 물류회사 과장이었죠. 회사 행사 준비로 한복되어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말투였어요. 무엇보다 제 설명을 끝까지 들었거든요. 같은 색인데 왜 이렇게 달라 보여요? 그가 2개의 남색 두루마기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광도와 결이 달라서요. 사람도 같습니다. 빛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져요. 그는 제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원단의 특성과 관리법까지 꼼꼼히 메모했거든요. 대부분의 남자 고객들이 아무거나 깔끔한 걸로라고 하는 것과 달랐어요. 이 색이 제 피부톤에 맞나요? 그가 거울 앞에서 옷을 대보며 물었어요. 어깨가 넓으시니까 이 색이 더 잘 어울려요. 차분해 보이면서도 신뢰감을 주거든요. 신뢰감이요? 네. 물류업계시면 고객들과 만날 일이 많으시죠? 너무 화려하면 가벼워 보이고 너무 어두우면 경직되어 보여요. 이 정도 남색이 딱 좋아요. 그런 세심한 대화가 좋았어요. 한 달 후 그가 다시 왔어요. 이번엔 개인적인 모임 때문이라고 했어요. 지난번 한복 덕분에 인상이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색도 도전해보고 싶어서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공방 이야기를 들려주었고요. 가족이 함께 일한다는 게 부럽네요. 저는 혼자 지내다 보니까 공평하게 나누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공평은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그때 그가 빙긋 웃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과 만나고 싶었어요. 우리는 빠르게 사랑했고 2023년 5월에 결혼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도윤의 꼼꼼함에 감탄했어요. 예식장 계약서부터 혼수 목록까지 모든 걸 엑셀로 정리했거든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없지. 그의 합리적인 모습이 든든했어요. 전세 3억 5천만 원. 제 부모님이 2억을 보태주셨어요. 아버지는 우리 딸 첫 집인데 뭔들 아끼겠나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 돈은 노후 자금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남은 1억 5천만 원은 대출과 우리 적금으로 채웠죠.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하되 신혼 살림이 안정되면 이전하기로 약속했어요. 예식 전날 시어머니 최말자 어머니가 리허설을 마친 후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어요. 그래도 예단 혼수는 공평하게 하자. 요즘 55가 깔끔하대.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들에게 공평이란 금액 대칭만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첫 신호는 혼수 준비 때였어요. 저는 한복 3벌과 이불, 그릇 등을 준비했어요. 말자 어머니는 제 혼수를 보더니 요즘은 이런 것도 다 돈으로 계산하더라며 한복값을 시가로 환산해서 종이에 적었어요. 이거 얼마야? 이것도 얼마고? 마치 경매장에서 물건 값을 매기는 것 같았어요. 2023년 겨울 예식장 대여 한복 반납처에서 일이 터졌어요. 말자 어머니가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대여 한복에 불고기 국물을 흘린 거였어요. 고객이 반납한 직후 얼룩을 발견한 말자 어머니는 표백제를 듬뿍 묻힌 수건으로 문질러댔어요. 당연히 얼룩은 번져나갔죠. 어머니, 표백제는 안 됩니다. 번져요. 점주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원래 그랬다니까.
손님이 원래부터 얼룩 있었다고 해. 말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CCTV 확인해 보시죠. 반납받을 때는 깨끗했어요. 아니야. 나는 못 봤어. 원래 있던 거라고. 점주가 황당해하며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급히 달려간 저는 상황을 파악하고 원단별 세탁 가이드 카드를 건넸어요. 비단은 결이 살아있어요. 표백제는 결을 죽입니다. 얼룩은 수선으로 가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그럼 이 얼룩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말자 어머니가 번진 표백 자국을 가리켰어요. 표백제로 인한 화학 번짐이에요. 원래 얼룩이었다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번지지 않아요. 저는 루페로 얼룩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어요. 불고기 국물 얼룩은 기름기 때문에 경계가 둥글고 진했는데 표백제 자국은 화학 반응으로 인해 가장자리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거든요. 원단마다 얼룩의 양상이 달라요. 이건 명백히 표백제 손상이에요. 하지만 말자 어머니는 끝까지 원래 그랬다며 우겼어요. 결국 손상 비용을 지불하고 나왔지만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쏘아붙였어요. 당신은 어느 편이야? 시어머니 편이야? 남편이야? 저는 사실 편이에요. 사실이 뭐야? 가족이 우선이지. 그날 저는 또 하나 배웠어요. 누군가에겐 큰 소리가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서 도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좀 성격이 급하셔서 그래. 아기는 없어.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도 내 엄마인데. 너무 자세히 따지지 마. 그때부터였어요. 도윤이 내 엄마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 한다는 걸 알게 된 것은요. 2024년 초 거실 테이블에 계산기와 장부가 놓였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산후조리원비와 육아용품비로 돈이 나가는 와중에 말자 어머니가 가계부 검토를 하자고 했어요. 예단은 55. 깔끔하게. 말자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럼 전세 2억도 55로 지금 맞출까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건 그거고 지금은 내가 연봉이 더 높으니 친정이 조금 더 하는 게 공평이지. 도윤이 합리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그럼 기준을 하나로 합시다. 같은 기준으로요. 저는 단정히 대답했어요. 말자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애 낳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돈 벌어오는 거 아니야? 저도 일해요. 재택으로요. 그게 무슨 일이야? 집에서 바느질하는 게.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지출, 지원, 무형 노동까지. 밤샘 수유 시간, 아이 진정시킨 시간, 통화 기록까지 빠짐없이요. 감정으로 지면 안 돼. 증거로 말하자. 냉장고에 육아 수칙과 응급 연락처를 붙이고 2024년 3월에 태어난 아기 민준이를 재우며 저는 틱틱 하는 시계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3월 15일 새벽 2시 수유 30분, 재우기 1시간. 새벽 5시 수유 20분, 바로 잠. 오전 8시 수유 25분, 기저귀, 목욕. 도윤은 오전 7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 육아 참여 0분. 3월 16일 새벽 1시 수유 35분,
영하산통으로 2시간 달래기. 새벽 6시 수유 20분. 오전 10시 소아과 진료 혼자 대기 1시간. 도유는 회사 야근. 육아 참여 0분. 처음에는 단순히 기록하려던 것이었는데 적다 보니 제가 얼마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지 실감이 났어요. 한 달 기록을 보니 도윤의 육아 참여는 주말 30분씩이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피곤하다거나 회사 일 때문에라며 자주 빠졌고요. 4월 어느 날 민준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어요. 혼자였어요. 도윤은 회사 회식이라며 전화도 받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신생아 응급실인데 아빠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새벽 3시에 집에 돌아온 도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 왜 미리 말 안 했어? 회식 빠질 수도 있었는데.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술 마시고 있어서 못 들었지. 문자라도 하지. 그날 밤 저는 장부에 이렇게 적었어요. 응급실 동행 거부. 사유회사 회식 우선. 아이 열 39.2도. 해열제 투여 후 귀가. 2024년 하반기 말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진아, 이번 달 40만 원만 더 얹어줘. 딱 100만 원 맞춰야 돼. 목소리가 밝았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우리 집은 30만 원, 시댁은 60만 원 언제부터 그랬나요? 원래 그랬다니까. 우리 집이 더 힘들어. 공평하게 좀. 틀에 박힌 대답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통화를 종료하고 장부 폴더를 열어 이체 내역을 확인했어요. 2024년 1월 시댁 30만 원, 처가 30만 원. 2월 시댁 35만 원, 처가 35만 원. 3월 시댁 40만 원, 처가 40만 원. 출산 비용 분담이라고 했죠. 4월 시댁 40만 원, 처가 50만 원. 5월 시댁 45만 원, 처가 55만 원. 6월 시댁 50만 원, 처가 60만 원. 7월 시댁 55만 원, 처가 65만 원. 8월 시댁 60만 원, 처가 70만 원. 언제부터인가 우리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1년간의 비밀증액. 이유는 숫자의 공평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공평은 이렌, 제 공평은 맞는 품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에게 물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난 수치로 맞춘 거야. 너 월 280만 원, 난 월 450만 원. 비율상 정상이잖아. 그럼 전세 2억은 왜 수치에서 빠졌어? 정적이 흘렀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2025년 5월 첫돌 잔치날이었어요. 그날이 모든 것의 끝이자 시작이었어요. 탈의실에서 말자 어머니가 얼룩이 난 대여 한복을 다른 옷으로 바꿔치기 하려다가 스태프에게 들켰어요. 어머니, 이건 다른 고객 옷이에요. 원래 그런 거야. 다 비슷비슷해. 또 시작이었어요. 원래 그랬다는 만능 논리. 저는 휴대용 UV펜과 루페를 꺼냈어요. 표백 얼룩은 가장자리 번짐과 광도가 달라요. 음식 얼룩은 알갱이가 남고요. 원단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딸깍. UV펜을 켜자 화면에 얼룩 테두리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잔치가 끝난 후 저는 테이블 위에 사진, 영수증, 장부를 단정히 펼쳤어요. 전세 2억 입금 증빙 2023년 5월 것, 시댁 60만 원, 처가 30만 원 이체 내역 1년간 것, 말자
어머니의 드라이클리닝 전과 기록, 원래 그랬다 사례들, 그리고 육아가사 노동시간표 야간 수유 로그와 병원 기록까지. 예단은 원래 여자가 더해. 관례라고. 말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어요. 원래는 원단마다 달라요. 같은 폭으로 재단하면 누군가는 터집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해. 도윤이 차갑게 말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숫자로 봅시다. 2억의 무게부터. 저는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그날 우리는 각자 믿는 공평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그쪽의 공평은 금액 대칭, 제 공평은 치수 맞춤이었어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말자 어머니는 눈을 흘겼어요. 정리하자. 도윤이 작게 말했어요. 별거에 이어 협의 이혼으로 진행되었어요. 양육은 제가 맡고 도윤이 주말에 동행하는 것으로 정했어요. 지금은 2025년 9월이에요. 제 공방에서는 매주 무료 얼룩 복원 클래스가 열려요. 동네 어르신들이 낡은 한복을 가져와 함께 손질하죠. 사각사각. 솔질 소리, 칙 다리미 소리, 재봉기가 돌아가는 소리들이 레이어링되어 공방을 채워요. 저는 오늘도 매듭을 매요. 누군가에겐 유난일지 몰라도 이것이 안전이고 존중이에요. 공평은 같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맞는 품을 찾아주는 일이에요. 한복도 관계도요. 얼마 전 문간에 말자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장롱 고름을 내밀었어요. 이거 매듭이 자꾸 풀려. 저는 말없이 고름을 받아 다시 지어주었어요. 매듭이 예쁘게 앉았어요. 이젠 품부터 재보세요.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같은 폭이 아니라 맞는 품. 그것이 우리의 진짜 공평이었어요. 매듭은 관계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잘못 매면 당길수록 조여진다고요. 비단은 결이 살아있어서 표백제가 결을 죽인다고 제가 말했고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 도윤이 말했지만 정작 원래 그런 거라고 말자 어머니는 우겼어요. 하지만 진짜 원래는 맞는 품을 재는 것이었어요. 숫자의 공평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요. 같은 크기가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치수를요. 돌이켜보면 모든 갈등의 시작은 원래 그랬다는 말이었어요. 말자 어머니는 그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하려 했죠. 표백제로 옷을 망쳐놓고도 원래 그랬다. 용돈을 일방적으로 올리면서도 원래 그랬다. 예단 분담을 강요하면서도 원래 그랬다. 하지만 정작 전세 2억에 대해서는 원래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때만큼은 연봉과 능력을 따져야 한다고 했죠. 참 신기한 산수였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면서 정작 자신에게 불리한 숫자는 보지 않으려 했어요. 제가 밤새 아이를 돌보는 시간, 응급실에 혼자 간 횟수, 육아용품을 사러 다닌 거리, 그런 숫자들은 계산에 넣지 않았거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민준이가 6개월 됐을 때였는데 말자 어머니가 애가 밤에 자주 깨는 것 같던데 밤중 수유는 분유로 바꿔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모유 수유를 하고 있던 저에게요. 모유가 영양이 더 좋아서요. 제가 말하니까 요즘 분유도 좋아. 그리고 그래야 아빠도 도와줄 수 있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분유로 바꾸자마자 도윤에게 밤에 한 번씩 내가 해줘라고 말하니까 나는 내일 회사 가야 하는데 피곤하면 어떻게 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똑같이 제가 다 했어요.
다만 모유에서 분유로만 바뀐 거죠.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분유값은 더 나가고 소독할 젖병은 늘어나고 외출할 때 챙길 짐은 많아지고 누구를 위한 변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8월쯤이었나요? 말자 어머니가 민준이 옷을 사주시겠다고 백화점에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는 제일 비싼 브랜드만 골라서 이거 얼마야? 아, 비싸네. 그래도 우리 손자니까라고 하시면서 값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녁에 도윤에게 전화해서 오늘 민준이 옷 사주는데 30만 원 나왔어. 나중에 계산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계산이요? 선물을 주면서 계산을 한다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거래였구나. 사랑도, 관심도, 심지어 손자에 대한 정도 전부 값을 매기고 계산하는 거구나.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관계를 숫자로만 보는구나. 감정도, 정성도, 시간도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반반씩 나누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인간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시간을 더 낼 수 있고, 누군가는 돈을 더 낼 수 있고, 누군가는 정성을 더 쏟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진짜 공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복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키 큰 분에게는 저고리를 길게 해드리고, 어깨가 넓은 분에게는 품을 여유 있게 해드려요. 똑같은 치수로 만들면 누구에게는 맞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똑같이 벌고, 똑같이 쓰고,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그게 공평이라고. 첫돌 잔치날, 제가 그 모든 기록을 꺼내 보인 건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숫자를 좋아한다면 진짜 숫자를 보라고. 부분적인 숫자가 아니라 전체 숫자를 보라고. 전세 2억, 육아시간 월 720시간, 가사노동시간 월 180시간, 응급실 동행 횟수 0회, 야간 수유 횟수 월 평균 60회. 이런 숫자들도 계산에 넣어보라고. 그제서야 도윤이 입을 다물었어요. 말자 어머니도 할 말이 없어 하셨고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면서 정작 진짜 숫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이혼하기로 한 후에도 도윤은 그래도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더욱 이런 환경에서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이가 자라면서 할머니처럼 모든 걸 계산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아빠처럼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보는 게 똑똑한 거야 라고 배운다면 어떨까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제대로 된 공평이 뭔지, 진짜 배려가 뭔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계산기를 들고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재단할 때 같은 자로만 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자로 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말자 어머니가 매듭이 풀린 고름을 가져오신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다시 맞춰볼 수 있다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고름을 다시 지어드렸어요. 한복장인으로서 35년, 결혼 생활 2년, 육아 20개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제가 배운 건 결국 하나였어요. 진짜 공평은 같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맞는 것을 찾아주는 거라는 것. 숫자로 모든 걸 재단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지금도 제 손에는 실과 바늘이 들려 있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한복을 만들고
누군가의 얼룩을 지우고 누군가의 매듭을 맬 거예요. 같은 크기가 아니라 맞는 크기로, 같은 색이 아니라 어울리는 색으로. 그것이 한복장인 윤서진이 찾은 진짜 공평의 의미입니다.